안녕하세요. 손녀 보는 재미로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 속 이야기를 누구한테 털어놔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먼저 간 남편한테도 안 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 앞에 풀어놓으려니 손이 다 떨리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낳은 손녀 하나가 제 세상의 전부예요. 제가 평생 가슴에 칼처럼 새기고 산 말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 참 모진 말이죠. 무슨 한이 그리 많아서 이런 말을 끌어안고 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죠. 그 값이 어떤 거였는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말을 품고 살며 누구한테도 마음 깊은 곳은 잘 안 보여주고 정을 줘도 손에 안 보일 만큼만 주고 마음 한구석은 늘 빗장을 걸어놓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겨우 5살 먹은 제 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단단한 방패에 쩍 하고 금을 내버렸어요. 그게 어떤 일들을 끌고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40년 묵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제 친정은요, 꽤 살만한 집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동네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잣집 딸이었죠. 아버지가 쌀 찢는 방앗간을 크게 해서 전 어려서부터 돈 걱정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어요. 곱게 자란 티가 났는지 혼처도 아주 좋은 자리로 들어왔어요. 읍내에서 알아주는 집안, 논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집 것인지 동네 사람도 모른다던 그런 집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 집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시집 가던 날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집으로 시집 가서 호강하겠다. 시부모님 잘 모시고 꽃처럼 곱게 살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곱게 늙어 죽겠구나. 그렇게 믿었죠. 솔직히 시집살이가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엄하던지 첫날부터 살림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그래도 입에 풀칠 걱정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엄해도 속은 깊은 분이었고 시아버지는 말수 좋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아가, 네가 이 집 기둥이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져. 알겠냐? 그때는 그게 그냥 어른들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몇 해 뒤에 그렇게 무섭게 들어맞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남편 밑으로는 시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한 지붕 아래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은행이라는 걸 잘 안 믿었어요. 큰돈은 죄다 집 안에다 쟁여뒀죠. 우리 시댁도 안방 제일 깊숙한 곳에 묵직한 돈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현금이며 땅 문서며 집안의 재산이란 재산은 다 들어있었죠. 그게 그 집의 뿌리이자 자존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그 궤를 열어 손수 닦으면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다. 이 집 자손들 굶기지 않을 미천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게 단 하룻밤에 끝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시집 간 지 몇 해 안 됐을 때인데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어요. 다들 깊이 잠든 한밤중에 갑자기 밖이 환해지더라고요. 잠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떴는데 누가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다들 일어나 불 났어! 곳간 쪽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어요. 온 식구가 자다 말고 맨발로 뛰쳐나와 물을 길어다 끼얹고 이불을 적셔서 덮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길이 어찌나 거센지 물을 그렇게 끼얹어도 어림도 없더라고요.
매캐한 연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기둥이 우지끈 무너지고 여기저기 비명이 터지고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눈앞에 그 불길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불길이 잡혔어요. 시커멓게 그을린 집을 보고 다들 넋이나가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새파랗게 질려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돈깨가 안방 돈깨가 비었어. 텅 비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달려가 봤더니 정말로 그 묵직하던 돈깨가 뚜껑이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더라고요. 현금도 땅 문서도 집안 재산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불에 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난리통에 시댁에서 살림을 돕던 사람 한 명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때 모두 한 목소리로 그랬어요. 그 여자가 불난 틈을 타서 갖고 튄 거야. 이래서 남의 식구 들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하고 돈이 그 정신없는 통에 같이 없어졌으니 답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가정부라는 게 전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참 많이 의지했거든요. 갓 시집 와서 친정도 멀고 시어머니는 너무 무섭고 낯선 집에서 제가 마음 붙일 데가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는 좀 위였는데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부엌 뒤에서 훌쩍이고 있으면 슬그머니 와서 저를 달래주며 그랬어요. 세댁, 너무 서러워 말아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그리고 나도 있잖아. 친언니 하나 없던 저한테는 그 사람이 거의 언니나 다름없었죠. 그런 사람 그렇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불타고 망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돈깨를 챙겨서요.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결국 저도 믿게 됐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배신감이 뼈를 깎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줬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 평생의 원수가 됐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제 믿음까지 짓밟고 사라진 도둑. 어디서든 만나기만 하면 머리채를 잡고 따져묻겠다고요. 그날로 제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큰 집안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풍비박산이 났어요. 호강할 줄로만 알았던 맏며느리는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철렁해서 숨는 신세가 됐고요. 그때 배웠어요. 곁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던 사람도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는 걸요. 세상에 끝까지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걸요. 제 평생의 신조가 됐어요. 집안이 그 지경이 됐으니 곱게 살림만 하던 제 팔자도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랑 남편은 그야말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물려받을 재산은커녕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그 충격을 못 이기고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안 돼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호강시켜준다고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 손이 어찌나 야위었던지 그 큰 살림을 호령하던 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남은 건 남편하고 제 몸뚱이랑 갚아도 줄지 않는 빚뿐이었죠. 그때부터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곱게 자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도록 남의 집 가서 일하고 새벽 어스름에 시장에 나가 나무를 다듬어 팔고 밤이면 남의 옷도 기웠어요. 친정에서 곱게 자랄 땐 바늘 한번 안 잡아본 손이었는데 말이에요. 손끝이 다 갈라져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 욱신욱신 쑤셔서 잠을 못 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잣집 맏아들로 대접만 받고 자란 사람이 막노동판에 나가 지게를 지고 벽돌을 날랐어요. 근데 고생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고들 하잖아요. 진짜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우리들은 고생하는 법도 서툴러서 둘 다 너무 힘드니까 애먼 서로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별것 아닌 일로 목소리를 높이고 밤새 등 돌리고 누운 날이 셀 수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서러워서 모진 말을 내뱉었어요. 내가 당신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잖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왜? 도망가지? 근데 나 혼자선 이거 못 버틴다. 그 말에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둘 다 어렸고 또 둘 다 너무 아팠던 거죠. 누구 탓할 기운도 없으면서 그렇게라도 서로한테 기댔던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손은 안 놨어요. 아무리 죽일 듯이 싸워도 아침 되면 또 같이 일하러 나갔어요. 미우나 고우나 이 지옥에서 같이 빠져나갈 사람은 서로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을 버텼어요. 손바닥만한 가게 하나 없고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겨우 우리 식구 다리 뻗고 누울 집 한 칸 마련하기까지. 아들 하나 낳아서 암 굶기고 공부시켜 어른 만들기까지 정말이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준 남편이 저한테는 같이 전쟁터를 나온 전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좀 살만해지니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좋은 시절도 같이 못 누려보고 고생만 실컷 하다 갔으니 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아들도 어엿한 어른이 됐어요. 직장 잡고 제 앞가림 다 하고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며느리를 데려왔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똑부러지고 말솜씨도 야무지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게 눈에 다 보였어요. 밥 먹을 때 아들 수저부터 챙기고 아들 말 한마디에 까르르 웃고요. 우리 아들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리만치 제 눈치를 봤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 앞이라 긴장하는 거랑은 좀 달랐어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자꾸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입만 떼도 흠칫 놀라고 제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느라 정작 제 말은 귀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밥상에서도 제가 반찬 하나 집으면 그걸 빤히 보고 제가 한숨 한 번 쉬면 안색이 하얗게 질리고요. 처음엔 그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시집살이 호되게 시킬까봐 겁나나 보다. 그렇게 좋게 넘겼어요. 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요. 그런데 만날수록 그게 그냥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제 앞에서만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이 무심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진짜 말도 못해. 그 큰 집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가지고 엄마가 안 해본 일이 없어. 그치 엄마? 그러면서 제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으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다 말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그러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데 한참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가봤더니 화장실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시어머니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면 진지하게 듣고 맞장구를 치거나 안쓰러워서 더 물어보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린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땐 손톱만큼도 몰랐죠. 며느리들 애가 마음에 드니까 그런 모습을 봐도 그게 흠으로 안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 혼사를 정하고 양가 부모 상견례 자리가 있던 날이었어요. 좋은 음식점을 잡고 저는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우리 쪽은 저랑 아들, 가까운 친척 몇몇이 나갔고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사돈 쪽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정작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돈들 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저도 당황스럽고 같이 간 친척들도 술렁이더라고요. 누구는 대놓고 아니 사돈 떼실 분은 어디 편찮으시니 무슨 사정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저희 엄마하고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한마디하고는 눈이 빨개져서 더는 말을 못 잇더라고요. 입술을 꼭 깨물고 떨어지려는 눈물을 참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표정이 어찌나 처연하던지요. 아, 무슨 사정이 있구나 싶어서 더는 캐묻지 못했어요. 친척들은 계속 수근댔지만 전 오히려 짠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서서 그랬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사람 사는 게 다 각자 사연이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저도 고생을 뼈저리게 해본 사람이라 사연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면 더 보듬어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부모 없는 게 무슨 대수냐 싶기도 했고요. 근데 결혼식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 측 혼주석은 끝내 비어 있었어요. 먼 친척이 혼주 자리를 대신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 봐서요. 화장을 곱게 한 얼굴로 자꾸 그 자리를 돌아보는 눈빛에 제 가슴이 아렸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 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요. 우리 손녀 서아가 태어난 거예요. 손녀가 태어나니까 삭막하던 집안에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돌더라고요. 이 늙은이가 살아서 무슨 낙이 있나 했는데 그 조만한 게 옹알이하고 뒤집고 걸음맛 대고 저를 보고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게 또 있을까 싶었어요. 40년 묵은 제 마음의 빗장도 그 아이 앞에서는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손녀 보는 재미로 산다는 말이 그렇게 꿀맛인 줄 몰랐죠. 그런데요. 손녀가 자랄수록 며느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제가 손녀가 보고 싶어 떡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잠깐 아들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고 며느리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아니 분주해지는 거예요. 무슨 와장창 뭔가를 급하게 치우는 소리, 문을 탁 닫는 소리가 한참 나더라고요. 그러고도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고는 어색하게 웃는 거예요. 이마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려는데 글쎄 제 앞을 며느리가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집이 너무 엉망이라서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후딱 치우고. 제가 애 있는 집은 다 그렇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엉망이긴커녕 오히려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방금 치운 것처럼요. 그게 좀 이상했지만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들릴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연락을 미리 하고 갔는데 며느리가 맨발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현관을 막아서는 거예요.
어머니,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왜 벌써... 아니, 생각보다 안 막히더라고. 그나저나 얘, 너 팔씨리겠다. 어서 들어가자. 저기 어머니, 지금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닥에 약을 좀 쳐놨어요. 독해서 어머니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그냥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서 문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동안 며느리 어깨 너머로 거실 안이 언뜻 들여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환한 대낮인데 베란다 쪽이 영 어둑한 거예요. 미닫이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커튼까지 닫혀져 있더라고요. 주로 이 시간이면 환기도 시킬 겸 베란다를 활짝 열어놓는데 왜 저렇게 꽁꽁 가려놨나, 그게 영 이상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 약을 쳤으면 냄새 빠지라고 창문이랑 베란다를 활짝 열어놔야지. 왜 저렇게 꽁꽁 닫아놨어? 저러면 냄새가 더 안 빠지잖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문이 턱 막힌 눈치더라고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말에 대꾸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등 뒤로 현관문을 탁 닫아버리고는 자기가 밖으로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랑 같이 현관 밖에 서서 문을 등으로 가로막은 채로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며칠 뒤에 오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저를 보내려고 하는 게 빤히 보였어요. 그땐 그냥 얘가 뭘 그렇게 숨기나? 살림이 어지간히 엉망인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겼어요. 그 어둑한 베란다와 꽉 닫힌 커튼이 나중에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 우리 손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미 왔어? 한미 보고 싶어. 손녀가 안에서 그렇게 부르는데도 며느린 문을 끝까지 막고 서서 그러더라고요. 서아야,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던 며느리가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요. 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결국 손녀 얼굴도 못 보고 떡봉지만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서운하던지 눈물이 다 났어요. 아이, 손녀 보러 가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고 나서였어요. 하루는 아들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엄마, 저기 통화 괜찮아? 그래, 무슨 일이냐? 아니, 그게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 그 수정이가 엄마 올 때 미리 좀 연락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좀 맞춰오면 좋겠대. 갑자기 오시면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 집도 못 치워놓고. 그래서 우리 서아 보러 가려면 며느리한테 허락까지 받고 가야 한다는 거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쩔쩔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엄마, 그게 아니라 그 수정이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엄마가 좀 이해해줘. 절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부탁할게. 그 전화를 받고요. 전 한참을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불편하고 보기도 싫은 시어머니인가?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며느리한테 아들 뺏기고 손주 뺏기고 서러운 마음에 그날 혼자 술도 한잔했어요. 그런데요, 아주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단순히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랑은 뭔가 결이 다른 거예요. 며느리 그 눈빛에는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꼭 죄 지은 사람이 형사 피하듯이요. 그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린 음식 솜씨가 영 젬병인 아이예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아들이 가르쳐줬다고 할 정도였죠. 명절엔 전 부치는 것도 자꾸 태워서 제가 다 부쳤어요. 그런 애가요, 어쩌다 제가 들르는 날이면 부엌에서 무슨 사고를 종일 고고 있는 거예요. 그 큰솥에다가요. 한 번은 제가 부엌을 들여다보면서 물었어요.
아니 얘, 너 사고를 다 끓이고 이게 웬일이냐? 너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냄비 뚜껑을 황급히 덮는 거예요. 그냥요 어머니. 서 먹이려고요. 그냥 영상 같은 거 보고 따라했어요.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져서는 그냥 어물쩍 넘기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먹인다면서 그 큰 솥 가득 사고를 고는데 핏물 빼고 그러는 것까지 어떻게 혼자 다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우리 손녀였어요. 손녀가 어쩌다 저랑 단둘이 있으면 비밀이라도 털어놓으려는 듯이 제 귀에 대고 수군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미 있잖아. 우리 집에 있잖아.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입을 막다시피 하는 거예요. 서야 저기 봐봐. 우리 서 좋아하는 만화 시작했다. 가서 봐야지. 응? 어서. 그러면서 애를 번쩍 안아서 후다닥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애 말하는 것 좀 끝까지 들어보자고 하니까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린 늘상 우리 손녀가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흘릴까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지키고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연락 없이 못 오게 막는 일, 맨발로 뛰쳐나와 현관을 막아서던 일, 영문 모를 사골국 아이 입을 막던 그 손, 그 모든 게 하나하나 쌓이니까 저도 마침내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며느리가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모처럼 저한테 손녀를 좀 봐달라고 맡기고 나간 날이었어요.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손녀랑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달래도 계속 칭얼대기만 하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사탕을 하나 꺼내 까서 손에 쥐어줬어요. 알록달록한 거 하나 물려주니까 그제야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조그만한 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절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할망구. 고마워 할망구야.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그냥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요 녀석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 할망구가 뭐냐 하면서요. 손녀가 하는 말이니까 밉지도 않고 그냥 귀엽기만 했죠. 그런데 손녀가 할망구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본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자주 들어서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익숙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불러온 것처럼 입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서아야, 그 말, 그 할망구라는 말 누가 가르쳐줬어? 응?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손녀가 까르르 웃으면서 조그만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저는 아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는 베란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등골이 쩌릿하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며칠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예고도 없이 들렀던 날, 그날 문틈 사이로 얼핏 보였던 베란다가 이상하게 문이 굳게 잠겨있고 커튼도 빈틈없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땐 그냥 왜 대낮에 베란다를 가려놨나 하고 무심코 넘겼는데 그게 이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다 떨렸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기에 누가 있어? 서아한테 사탕 주고 할망구라는 말도 가르쳐준 사람이 거기 있어? 그랬더니 손녀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잘 웃던 아이가요.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몰라, 비밀이래.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댔어. 그 어린애 입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곰곰이 따져봤어요. 우리 손녀한테 할망구라는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유치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애한테 그런 말 가르칠 리가 없죠. 며느리요? 아들이요? 걔들이 절 두고 애한테 그런 말을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어요. 우리 손녀 곁에 제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 꽁꽁 가려진 베란다 너머에 며느리가 비밀이라며 아이 입까지 막아가며 숨기고 있는 누군가요. 그날 전 집에 돌아와서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자꾸만 그 잠긴 베란다 문과 빈틈없이 쳐진 커튼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 뒤에는 대체 누가 있는 걸까? 며느린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워지더라고요.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처음엔 직접 며느리한테 물을까도 생각했죠. 근데 섣불리 그랬다간 그나마 어렵게 본 손녀 얼굴도 영영 못 보게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혼자 알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이 늙은이 혼자서 뭘 어쩌겠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떠올렸어요. 제 친정 쪽 조카였어요. 어려서부터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머리도 영민하고 입도 무거운 아이라 믿을만 했죠. 그 조카한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서아 주변을 며칠만 좀 살펴봐 줄 수 있겠니? 그 큰일은 아니고 그냥 이 늙은 고모가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서 그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조카가 처음엔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하더니 제가 심각하게 말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아들네 동네를 오가며 며느리하고 손녀를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저는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조카한테서 무슨 연락이 올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뒤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고모, 저기 사진을 몇 장 보냈는데요. 일단 한번 보세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조카가 보낸 사진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속에는 우리 손녀가 있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웬 노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센 등이 굽은 할머니였어요. 그 노인이 우리 손녀 손을 아주 꼭 잡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잠깐 말 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손녀가 그 노인과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 노인이 손녀 머리를 따주고, 또 어떤 날은 둘이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고요.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니라 아주 오래 깊이 정이 든 사이처럼 보였어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 노인은 대체 누구지? 며느린 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손녀를 맡겼을 텐데 그걸 모를 리는 없었어요. 그때 처음 든 감정은 무서움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요. 혹시 우리 손녀를 노리는 나쁜 사람인가?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예, 수정아. 혹시 낮에 서아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니?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어른이나 너 바쁠 때 애 잠깐 맡기는 사람 말이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요, 어머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서아는 제가 다 보는데 왜요? 아니, 그냥 너 혼자 힘들까봐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서늘해지더라고요. 사진 속에서 우리 손녀랑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날마다 만나던 노인을 아는데
전혀 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잖아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전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솔직히 며느리를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냥 내 손으로 커튼 뒤에 숨은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전 결국 아들네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번엔 떡도 과일도 안 들고 갔어요. 그냥 저 사진만 가슴에 품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며느리가 빼꼼 얼굴을 내미는데 절 보더니 또 그 표정이에요. 들킬까봐 겁내는 그 얼굴. 그런데 이번엔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막아서기 전에 제가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어쩐 일로 왜 또 연락도 없이? 전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서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 사진을 며느리 앞에 탁 내려놨어요. 이게 뭐냐 얘? 이 사람 누구냐고?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사진을 보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침을 한번 꼭 삼키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제 뒤를 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얘 좀 봐. 지금 그게 중요해? 서아가 생판 모르는 노인네랑 다니는데 누구냐니까? 그냥 동네에서 오며 가며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동네 사람? 동네 사람이 왜? 한두 번도 아니고 애를 맡기고 그게 그냥 동네 사람이야? 제가 다그치니까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난 너한테 뭐였니? 내가 우리 서아 한번 보겠다고 올 때마다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 약을 쳤네, 집이 엉망이네,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정작 친할머니는 손녀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막더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날마다 애를 맡기고, 난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고 차라리 모르는 동네 노인한테 맡기는 게 낫다 싶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다 났어요. 아들하고 손녀한테까지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더 당차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돼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다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모질게 벽을 치는 게 더 무섭고 서운했어요. 예,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자 갑자기 저한테 목소리를 높여 대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저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냥 아는 분이라고요. 그냥 우리 서아 예뻐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세요? 네?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키워요. 간섭? 지금 이게 간섭으로 보여? 예. 저 베란다에 누구 숨겨놨어? 말을 해, 말을! 제가 베란다 이야기라니까 며느리 눈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제발 묻지 말라고요. 그렇게 둘이 거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 자다 깬 손녀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랑 며느리는 한 발도 안 물러서고 팽팽하게 맞서 있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닫혀있던 그 베란다 커튼 쳐진 그 베란다 쪽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저랑 며느리가 동시에 그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어요. 며느리가 안 된다고 비명처럼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커튼이 걷히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사진 속에 바로 그 노인이요. 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향해 그러더라고요. 수정아,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내가 다 말씀드릴게.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눈을 보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온몸에 피가 다 식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40년이란 세월에 쭈글쭈글해지긴 했어도 제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네가 어떻게... 옥자댁... 제 입에서 40년 만에 그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옥자댁. 40년 전 그 불난 밤에 우리 집 돈꾀를 통째로 들고 사라졌다던 바로 그 가정부였어요. 제가 평생을 이를 갈며 미워한 사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도둑년이 지금 제 앞에 우리 며느리 베란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갔어요. 그런데 그 어지러운 와중에 한 가지 사실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더라고요. 옥자댁이 며느리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다는 거예요. 수정이? 왜 우리 며느리를 보고 수정이라고...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어요. 며느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옥자댁이 그런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늙은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그래, 미안하네. 수정이가 내 딸이야. 자네 며느리 내 딸이라네. 저는 숨이 콱 막혔어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그 참한 며느리가 평생 내 원수인 도둑년의 딸이었다니. 그 빈자리 상견례에 못 나온 어머니, 연락이 끊겼다던 그 친정엄마,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데 너무 끔찍해서 꿈이었으면 싶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부들부들 떠니까 옥자댁이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사돈을 맺는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 하필이면 자네 집안이라니. 그래서 내가 우리 수정이한테 신신당부했어.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그냥 엄마 없는 셈 치라고. 안 그럼 너까지 그 집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제야 다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가 왜 제 눈치를 그렇게 봤는지, 왜 옛날 고생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쳤는지, 왜 친정 이야기를 입에 못 올렸는지도. 돈 들고 튄 가정부 딸이라고 저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모녀가 지금껏 숨죽이고 산 거예요. 근데 이상했던 게 그 더운 날에도 옥자댁은 목에 스카프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한여름에 웬 스카프인가 싶었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느라 그게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근데 목이랑 어깨 쪽에 빨간, 아니 이젠 거뭇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흉하게 번져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흉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그리로 갔어요. 옥자댁이 황급히 스카프로 목을 다시 가리면서 쓸쓸하게 웃더라고요. 보기 흉하지? 그날 밤에 얻은 거야. 그날 밤에? 그래, 그날 불난 밤에 얻은 거야. 그러더니 옥자댁이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빛바랜 누렇게 뜬 낡은 보따리였어요. 그걸 두 손으로 받쳐들고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나 이거 자네한테 주려고.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겠지 싶었는데 자네한테 차마 직접 갈 용기는 안 나고, 그렇다고 이대로 죽으면 자네가 평생 나를 도둑년으로만 할 거 아닌가? 그게 사무쳐서... 옥자댁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을 보는데요, 제 안에서 40년을 꾹꾹 눌러 담았던 무언가가 그만 왈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동안 가슴에 앙금처럼 쌓아있던 말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자네가 무슨 낯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여?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친언니처럼 따랐어. 그 낯선 집에서 자네 하나 믿고 의지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네가 그 돈을 들고 사라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어요. 설움이 한꺼번에 터지는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큰 집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손에 피가 나도록 일했어. 자다가 자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려서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마음 문 닫아 걸고 산 이유가 다 자네 때문이었어. 말을 쏟아내다 보니 어느새 제 뺨에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미움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만나면 멱살부터 잡고 싶었는데 정작 늙고 병든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오니까 미운데도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참을 퍼붓고 나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옥자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절 가만히 올려다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그러는 거예요. 다 맞아. 자네가 날 원망하는 거 100번 1000번 맞아.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아니야. 뭐가? 나 그 돈 안 가져갔어, 맹세코. 나 도둑질한 거 아니야.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걸 보면 자네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요, 누렇게 바른 종이 몇 장과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하나는 우리 시댁 땅문서였어요. 분명히 그 불난 밤에 돈깨하고 같이 사라졌다던 그 땅문서요.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우리 시어머니 글씨로 된 무슨 각서 같은 거였어요. 제가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있으니까 옥자댁이 그 편지를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편지부터 읽어보게. 자네 서방님이 나한테 보낸 거야. 서방님이라는 말에 제 손이 우뚝 멈췄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어요. 누렇게 뜬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가 빼곡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데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너는 본 게 있어도 못 본 척해. 입만 다물면 살려주마. 만약 이 일을 한마디라도 꺼내면 뱃속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돈도 땅도 내가 가져간다. 넌 그저 도둑년이 돼서 이 동네를 떠나. 그래야 너도 살고 네 아이도 산다. 전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숨도 못 쉬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옥자댁, 이게 대체... 옥자댁이 거뭇한 흉터가 드러난 목을 어루만지면서 묵은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네 서방님이 집안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어. 노름빚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우연히 봐버린 거야. 안방 돈깨를 몰래 여는 걸. 그러다 시아버지가 장보를 보고 낌새를 친 거지. 그러니까 그 장부까지 싹 다 태워 없애려고 곳간에 불을 지른 거야.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순간 오래전 그 불길이 다시 눈앞에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불이 번지는데 자네 시어머니가 연기 속에서 날 붙잡고 그러시더라고. 안방에 돈깨는 절대 둘째 손에 들어가게 해선 안 된다고. 자네한테 꼭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내 품에 안겨주셨어. 난 그걸 안고 불길 속을 뛰쳐나오다가 이 목을 이렇게 데인 거야. 옥자댁이 흉터를 어루만지면서 꺽꺽 울었어요. 그렇게 겨우 살아나왔는데 자네 서방님이 날 붙잡고 그 자리에서 협박을 하더라고. 입 다물고 도둑년 돼서 사라지라고. 안 그럼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는 나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 다시는 못 돌아오게 쐐기를 박은 거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40년 동안 제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뽑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못이 가슴에 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무너뜨린 건 결국 서방님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집안 돈을 빼돌리고 불을 지르고 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그 틈에 집안 재산을 통째로 삼킨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다 맞아떨어졌어요. 집안이 망한 뒤에도 서방님은 사업에 성공해 야금야금 땅을 사들이더니 지금은 그 동네에서 떵떵거리는 유지가 됐거든요.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손에 피가 나도록 일할 때 그 사람은 우리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산 거예요. 저는 옥자댁에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떻게 그 불 속에서 이 흉터를 안고 40년을 도둑년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 더는 안 나왔어요. 둘이 손을 맞잡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옆에서 며느리도 울고 영문 모르는 우리 손녀까지 따라 울고요. 40년 묵은 오해가 한나절에 봇물처럼 다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옥자댁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들춰서 뭐하나. 괜히 우리 수정이만 시댁에서 곤란해지고 그냥 조용히 자네 한번 보고 죽으려고 했지. 근데 옥자댁이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자네를 만나고 보니 아니다 싶은 거야. 자네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한 건데 이대로 묻으면 안 되지. 자네가 받아야 할 거야. 그 사람이 빼앗아간 거 전부 다. 그날 밤 세상이 다 뒤집힌 것 같았어요. 그 오랜 시간을 원망한 사람이 은인이었고 한 집에서 산 식구가 원수였으니.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저를 짓누르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처음으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목숨 걸고 의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아들하고 며느리 그리고 옥자댁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 그 보따리를 가운데 놓고 다 같이 의논을 했죠. 우리 아들이 그 편지하고 땅 문서를 보더니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작은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절대로. 마침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서방님이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사는 이 낡은 집까지 헐값에 자기한테 팔라고 닥달하고 있었어요. 재개발이 어쩌고 하면서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 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집을 팔 테니 직접 와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좋다고 웃으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양복을 쫙 빼입고 손에는 비싼 보약이라며 선물까지 들고요. 거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거들먹거리며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시원하게 값을 쳐드릴 테니. 그 사람이 소파에 떡하니 앉는데 전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그 편지를 탁 내려놨어요. 서방님이 무심코 편지를 집어들더니 묻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고는 거들먹거리던 얼굴이 점점 핏기가 가시면서 하얗게 질려가는 거예요. 들고 있던 편지가 그 사람 손에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왜? 서방님 글씨인데 못 알아보겠어요? 직접 옥자댁한테 손수 써준 편지 몰라요? 제가 조용히 그러니까 서방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가짜야! 누가 날 모함하려고 꾸민 거라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때가 언젠데!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옥자댁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서방님이 옥자댁을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옥자댁이 왜 아직 안 죽고? 그래, 나야. 아무 죄 없는 옥자. 나 40년을 도둑년 소리 들으면서 억울하게 살았어. 옥자댁이 스카프를 풀어 그 흉측한 화상 자국을 그 사람 앞에 드러냈어요. 서방님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짜고 치는 수작이지? 형수님, 이 늙은 여편네 말을 믿어요? 도둑년이 제발 저려서 갑자기 기어나와서 누명 씌우는 거라고! 이 편지도 어디서 위조한 거예요?
글씨가 비슷하다고 다 내가 쓴 거야? 그러면서 그 편지를 빼앗아 북북 찢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잽싸게 그 편지를 낚아채니까 이번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협박하더라고요. 형수님 잘 생각해요. 괜히 이런 거 들고 설치다가 형수님이고 저 여자고 다 쇠고랑 차요. 좋게 말할 때 내놔. 내가 그동안 형수님 어렵게 산 거 생각해서 돈 좀 챙겨줄게. 어차피 형님도 없는데 늙어서 돈도 필요하잖아. 어?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던지요. 제가 듣고만 있으니까 더 다급해져서 다가오는 거예요. 형수님, 우리 한 식구잖아. 형님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어. 그 사람 평생 뭘 안고 살다 갔는진 알아요? 그런 형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우리 아들이 차곡차곡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그 사람 앞에 탁 내려놨어요. 작은아버지 그만하시죠. 이 땅 문서랑 돌아가신 할머니, 작은아버지 친어머니가 직접 쓴 각서까지 다 여기 있어요. 그 시절에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땅을 사들였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거래 내역도 다 나오고 있고요. 우린 증거가 다 있는데요. 아들이 조목조목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다 막으니까 그제야 서방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펄펄 날뛰던 사람이 결국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길길이 날뛰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요. 형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땐 노른빛에 눈이 멀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요. 내 명예만은 지키게 해줘요. 다 돌려줄게. 돌려줄 테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호통도 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면서 그랬어요. 그럼 서방님이 빼앗아간 거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세요. 그동안 우리 몫으로 떵떵거리며 누릴 거 다 누렸으니 이제 돌려줄 때도 됐잖아요? 그게 서방님이 사람 구실하는 마지막 길이에요.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데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고 온 식구 잘 살게 하겠다고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라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 등에 도둑 누명까지 씌워가면서요. 서방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음날 저는 시댁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흩어졌던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서방님이 가로챈 재산을 하나하나 되찾는 중이에요. 법으로 싸우는 부분도 있고 서방님이 직접 토해내는 부분도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번엔 다들 한마음이라 든든해요. 그런데요, 재산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마음이 벅찼던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에 늘 가슴 한구석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마지로 태어나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제 몫은 못 챙기고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그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2다리 벗고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옥자댁, 아니 이젠 사돈이죠. 이제 더는 베란다에 숨지 않고 우리 집에 떳떳하게 드나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먼저 손을 잡고 그랬어요. 사돈, 이제 남은 날 그때처럼 마저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사돈이 펑펑 울더라고요. 둘이 늙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다 울다 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없는 척 친정 이야기도 못 꺼내고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제가 평생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못을 받고 살았는데요. 그 단단한 빗장을 손녀가 건넨 사탕 한 알 덕에 다 풀린 거예요. 요즘 저는요, 마음이 참 편해요. 평생 닫아 걸고 살던 마음을 활짝 열어놨거든요. 누굴 미워하면서 사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그 미움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홀가분한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가슴에 미운 사람 하나쯤 품고 사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다고, 날 배신했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원망하면서 지내셨나요?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40년 동안 옥자댁을 도둑년이라 믿었던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본 게 진실의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저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 후회하지 마시고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너무 늦기 전에 한번 그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꼭 진실을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은인일지도 모르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속 묵은 미움도 다 풀리시길 바랄게요.